오늘 초대한 손님은 6, 7개월 전에 이제 저희 출연해가지고 이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인사이트를 주셨던 분입니다. 10년에 10억 만들기 텐인텐 카페 주인장이신 박범영 주인장을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방송 나가고, 예.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롤 모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즐기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줬어요. 방송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신 여러 가지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요즘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요동치잖아요. 뭐 나스닥 폭락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큰 수익을 올렸다. 예,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주식한 지가 20년 됐거든요. 이제 회사 입사부터 해서. 그래서 가치 투자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지향하는 바는 이제 어쨌든 경제 자유라는 게 매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알다가 타이밍 오면은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준비됐는지 그 타이밍을 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뭐 원유부터 해서 S&P부터 해서 수많은 시그널들이 와서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2008년도 똑같은 금융위기 때 패턴하고 너무나 흡사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전문가들 금기시하는 투자를 해서 S&P 3배 추정하는 이제 레버러지가 이거 인버스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거를 해서 이제 스윙이라고 그러죠. 폭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해서 어쨌든 그 공포 처음에 해서 2주 동안 해서 거의 40%, 50% 정도의 네이버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낸 거를, 이제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자랑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는 이유는, 항상 경제자유라는 게 보면 맨날 이런 주식에서 혼동에 사는 게 아니라 그 평상시 일상을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일상, 자기 삶을 잘 즐기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 와칭을 하고 이렇게 퍼리의 모니터링이든지 뉴스든지, 근데 이런 시그널들을 다 줍니다. 가만히 일상을 하더라도 웬간한 경제 뉴스 보면은 12년 만에 이런 일들은 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때 행동 방침을 정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정해놨던 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이제 조던님이라고 있는데, 저번에도 여기 방송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큰데, 항상 그분도 이제 나스닥 3% 뭐 몇 번 하면은 그 TLT 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과감히 TLT보라 해서 어쨌든 그거를 요번에 행동을 해서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수익 자체가 10%씩 내다가 마이너스 20 한 번 가면은, 이렇게 지금이 전체가 마이너스 20이거든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1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이제 80 몇 프로 정도 수익.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제가 만든 건데, 1억을 가지고 원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씩 이제 S&P든지, 우리나라는 약간 변동성이 크지만은 이제 미국이라는 데는 워낙에 전 세계 투자가들이 거기만 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랬죠. 이제 최저점 뚫고서 지금 10 몇 프로씩 성장했는데, 요번 사태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22는 30을 맞으면은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하면은 이제 10년 해도 87%가 나오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뺐다가, 항상 이게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투자지만은 예를 들어 20%만 하더라도 거꾸로 남들이,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100%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인생에 보면은 이런 패턴에서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공포감에 휩싸일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철학을 갖고 있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했던 거는 어쨌든 좀 어려운 투자지만은, 요게 이제 제가 텐인텐 공포 패턴이라고, 이게 발견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2008년 9월 30일이라고 최근에 일어났던 마이너스 3% 그 시점에서 싱크로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의 스윙이 거의 동일하게, 그러니까 마치 내일의 뉴스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제 S&P가 떨어지면 이제 그 반대편을 사고, 이런 거를 이제 4번을 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너무나 급격히 이게 벌어졌어요, 더. 솔직히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지금 방송 지금 찍고 있는 게 목요일인데, 3월 12일인데, 이때는 이제 더해서, 근데 추정을 보면 옛날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S&P도 저거 끝나고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떨어졌거든요. 저 패턴으로. 저는 이제 요번에 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요번에 코로나든지 어쨌든 최근 며칠에, 오늘도 뭐 다우 7%,
하니까 약간 비싸게 돼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그냥 가방으로 S&P가 3,400까지 갔었으니까는 30% 빠지면 거의 넓게 보면 한 1,200 정도 빠지면은 2,200 이 정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공포죠. 투자가는 여기 자기가 있던 뭐 S&P라는 건 가장 우량주들이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한번 잘못하면 이제 한 10년에, 한 5년을 이제 투자하는 거를 이제 날릴 수 있는. 어쨌든 뺀다는 건 쉽진 않은데, 어쨌든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수많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이 있다면은, 이 감성적인 문제, 공포라는 거는 똑같이 행동 패턴, 이 어떤 지금 AI든지 수많은 이제 투자가들이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투자가들이 너무 과도하게 믿었던 시장이, 그게 이제 어떤 시그널이 트리거가 돼서 코로나라는 게, 이번에는 저는 이제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대부분 공포지만은 이제 경제자연으로 제가 살아가는 저한테는 이런 걸 하나를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어차피 올 거고, 이거를 어차피 올 거를 알면은 이제 그거를 피하고 그 타이밍에서 어쨌든 전화위복이 되자라고 했는데, 기분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제가 어떤 이론과 실전이 맞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대부분은 이제 90% 이상의 투자가들 지금 너무나 패닉 상태일 겁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렇죠. 그렇고. 지금 뭐 계속 빠지니까.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포 패턴도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 놓고 예.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언제 만든 거죠? 시점이? 이게 최근에 만든 겁니다. 갑자기 이제 저는 이게 하다가 이제 어떤 엑셀이, 이게 데이터 다 있습니다. 외국에는. 미국에는 데이터 다 있기 때문에 여기 했던 건 S&P 지수하고 빅스라고 해서 저기 어려운 지수가 아니라 이게 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잖아요. 보통 1, 20밖에 안 됐는데 저게 4, 50 넣고 옛날에 2008년도 보면은 80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지금 50 정도예요. 빅스 지수가. 요거의 패턴은 이제 연구한 거죠. 이제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예. 계속 이 재테크, 이 투자와 네, 관련해서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도. 네, 맞습니다. 예. 통찰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또 뭐 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그렇죠? 예. 저는 가치 투자 저번에 얘기했지만 계속 그것만. LG전자 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째죠 지금? 7년. 7년째. 예. 7년째 LG전자만 들고. 이거 더 폭락했습니다. 이번에 또 근데 뭐 두렵진 않은 예, 거죠. 왜 그럼 그건 어차피 가격이 장기 있으니까. 투자, 이거는 가치 투자니까. 이건 변동성 투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가들이 만든 시그널. 자, 그러면 실제로 뭐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이 저거 어떻게 믿어 이럴 수도 있거든. 그렇으니까 한번 그 실제로 거래에서 얻은 요거 어렵게 이게 잘 보이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보면 언제 샀는지 패턴이고요. 제가 샀던 거는 이제 SPRX라고 해서 이제 U-Pro라고 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면 압니다. ETF고요. 제가 20년 동안 보니까는 걔가 기가 막히게 이제 S&P 3배를 정확히 추정하더라고요. 우리나라 ETF는 약간 추정을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약간. 근데 이제 미국이라서 그런지 거래량도 많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요번에도 저도 해봤는데 너무나 이제 잘 들어맞고. 근데 이거 왜 위험하냐면 3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S&P가 3% 빠지면 이거 9%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3배지만 네, 맞습니다. 또 손해를 봐도 3배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준비된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언제 뭘 사고 언제 어떻게 팔고 했는지 그 매매 그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여기서 이게 4번의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표시했듯이 여기 1번, 2번, 3번, 4번. 요때 보면은 1번 때, 2번 때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 3개를 보면은 2월 28일 날 요거는 이제 제가 23달러에 사서 26.48에 팔았습니다. 이게. 요게 이제 3배, 어떻게 보면 이제 인버스죠, 이게. 인버스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떨어질 때. 왜 그러면 그 아까 봤듯이 공포 패턴 알고 있으니까는 하락할 거라고 봤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정확히 똑같이 3%는 아니지만은 대략 오늘은 패턴이 똑같으니까 하락에 배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판 거고 3월 2일에는 거꾸로 이제 레버러지죠. 이걸 50달러에 사서 58달러에.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14%. 그다음 마지막 거는 이제 거꾸로 또 반대죠. 또 이제 22.3에 사서 25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50%의 수익을 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원글 만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WTI든지 원유가 이제 또 이벤트를 터져서 이렇게 한번 즐기고서
이제 이거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어차피 S&P가 더 떨어지면은 저는 뭐 2000이든지 2300이면은 저는 지금까지 비싸서 좀 안 샀는데 3400이니까 고점. 왜 그러면 이거 항상 보면 버핏 지수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거 믿거든요. 전 세계 미국이 GDP가 20조 달러인데 시가총액은 30조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150%, 그래서 버핏 지수의 역사상 가장 높은 정도까지 왔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것도 암만 미국이 뭐 우리나라 뭐 강남 집값 오르는 것처럼 남들이 다 믿던 그런 게 중요한 게 합리적 이성이죠. 왜 역사상 100년을 보면은 그런 수준이 없는데 언젠간 이벤트가 터질 거다. 이게 뭐 수많은 전문가, 전 세계 투자가들이 그냥 약간 온다라고 했던 시점인 것 같고, 저는 어쨌든 트리거가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미국이 다시 올라갈 힘, 어차피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GDP 대비 한 100% 정도 떨어지면 다시 150% 올라갈 때 저는 그럼 한 5년이든 6년이 장기 추세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는 이제 경제 자율이라는 거 매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란 부분에도 이렇게 스윙이 있을 때, 가치 투자는 그냥 묻어두는 거고요. 이런 거는 대응한다고 표현해요, 저는.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솔직히 보면 이거는 뉴스에 다 나와요. 이런 공포 패턴은 IMF 2008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은 다만 이제 행동 요령이 즐기는 게 아니라 공포감에 손실을 보는 사람 대부분 99%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평소부터 이러한 투자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전처럼 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예. 어떤 이제 대응을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한 거죠. 예, 또 맞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공포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네. 그 확신이 있어야.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라는 건 이제 결국 지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부터 이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네. 이런 게 필요한 거겠죠. 너무 도움이 됐죠. 8.15 모니터 최근에 저도 이제 이 방송 출연 이후에 거시경제에서 워낙에 훌륭한 분들을, 저는 어쨌든 투자가고 자유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공감도 되고, 많은 부분이 여기 나왔던 분들이 많은들 좀 약간 틀린 부분도 있지만 저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됐고요. 솔직히 보면 그거 덕분에 이걸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원래도 조던님 알고 있었지만은 보다가 요번에 진짜 왔는데 TLT가 아니라 나는 믿으니까 나름대로 다른 지식이 있으니까 빅스 지수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3배짜리 아니까는 그걸 응용해보자. 그래서 이거 엑셀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너무나 패턴이 맞으니까는 해보자. 그렇죠. TLT 같은 경우는 채권 이지만 1배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네. 상승과 하락을 네. 일반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 지금 3배짜리로 했으니까 리스크도 크지만 이제 이익도 컸겠죠. 사실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 중에 김학주, 예전에 삼성증권 센터장, 예, 그분께서 봤습니다. 빅스 지수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려면은, 체감하려면 빅스 지수에 약간만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느끼면 한 발 앞서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국은 정확히 움직입니다. 빅스 따로.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 또 그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맞습니다. 이견은 많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노하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버릴 건 하나도 없다.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해놓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끝나는데, 한번 확인씩을 해보고 단 10,000원씩이라도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요번에 하면서 이제 더 확신이 된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빅스하고 해보려는데 하니까 미국 시장이 의외로 정확히 움직이는구나. 빅스 이렇게.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가치 투자를 지향하지만 이제 이런 매매를 하기 어려운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너무나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요번 투자해보면서 느꼈던 건 차라리 보편적인 일이 있잖아요. 미국 투자가 그냥 상식성에서 이성적으로 요번에 공포감 떨어지면 이것도 저는 다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제가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박범영 우리 주인장 같은 경우는 워낙 20년. 투자에 관련해서 공부를 20년간 해왔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또 이런저런 그 확신 하에 움직였으니까 이제 이런 거지만, 이건 사실 좀 되게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진짜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건 따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걸 자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걸 경험했지만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10년 뒤에 또 이벤트가 터질 때 저는 이걸 계속 어쨌든 자본주의의 어쨌든 이게 탐욕과 욕망과 그다음에 어떤 공포가 주는 계속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50이지만 앞으로 100살까지 5번이 이벤트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손실을 봤지만은 저도 옛날에는 IMF 때는 대응도 못했고 입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2008년에는 그 당시 지식이나 약간 여윳돈이 약간 해서 즐기지 못했고. 근데 요번에는 이제 남들이 공포감 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공포감을 느낀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는 항상 뭐냐면 이런 거 공부하고 미리 준비해 놓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여유 같아요. 여유가 없으면 공포 속에 빠져들고요. 공포에 빠진 사람들의 패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할 때 이때 가장 공포가 생기면서 커지면서 손실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네. 지금 투자가 진짜 주식하신 분들은 진짜 이거 최근에 5년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엄청난 패닉 상태일 겁니다. 이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 경제적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잖아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어요. 원하는 대로 노력을 해도 노력만큼의 대가를 사실 얻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자본주의 자체가 항상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생산수단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노동만 있었으면은 노동이 있었으면 수렵체제처럼 그냥 공평할 겁니다. 대부분. 토지가 나오면서 이제 불공평해졌고 자본이 들어가면서는 더더욱이나 불공평해졌는데요. 그 게임을 이제 정부가 공평하게 운영하면 좋은데 말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상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 위주고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고사되고 투자 안 하면은 또 하나 이런 흐름 속에서 그냥 내 거를 뺏기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치열하지만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두 가지죠. 소득 양극화하고 자산 양극화라고 그러죠. 크게.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불공평하게 느끼는 거는 소득 양극화는 예를 들어서 저도 서연이가 제 딸이 이제 21인데 걔들이 공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고졸해서 알바해서 8,000원 받고 뭐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네가 공부 안 했고 네가 선택한 거다.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 전 세계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산 양극화까지 엄청나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오르고 우리 강남만 오르고 그래서 이걸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냥 내 노동이라는 가치가 너무나 현저하게 제가 노동의 존엄성 그래도 뭐 이렇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살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제가 임계치가 넘을 정도로 양극화가 됐어요. 그래서 투자 공부도 하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본기를 얘기해요. 오늘도 이제 부자 되는 공식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뭐 그거는 큰 얘기인 거고 어쨌든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갭을 내 존엄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행이잖아요. 그래 소중한 걸 못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방송에서도 했단 말이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IMF 때 선배들이 있습니다. 58년 개띠 저희 위에. 근데 그분들이 바라본 성장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 IMF라는 거 보면 제가 항상 표현하자면 IMF는 기업들이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웬간한 대기업들이 IMF 때 800%, 1000%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레버리지에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게라는 사람들은 저축만 했고 투자를 안 했고 돈을 못 빌렸죠. 80년에 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보여주는 게 요거거든요. 80년에는 이제 우리가 월 가구 소득이 저희가 어렸을 때죠. 25만 원이었어요. 네. 저축률은 30%. 그러니까 굉장히 알뜰하셨다고 봐야죠. 대출 자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이버 쳐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 대출이라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유는 있죠. 우리나라 자본이 부족한 나라니까 국민한테 저축을 하게 해서 그것들을 기업들한테 주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보면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한다는 건 인플레이션 해칭하기 위해서 돈 빌려서 원금만 갖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하니까 나중에 원금 10억 빌려서 10억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10억이 땅을 샀으면 30년 뒤에 우리나라 뭐 500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개인들한테 열려있는 시장이 아니라 기업들한테만 열려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부채라는 게 미국도 지금 이렇지만은 과도하게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000%, 800%. 우리가 옛날 IMF 영화도 보면은 막 부채 비율을 해서 어음 돌리고 영화도 나오듯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냥. 어음주들에도 미도파는 망하지 않는다. 1년 뒤에.
근데 명동 채권 시장 가면은 그거를 이제 20%를 깡을 하는 거예요. 이제 1억 주면은 현금을 받아야 되니까는. 그럼 명동에 돈 현금만 있는 사람은 은행에 오면 10%밖에 안 되는데 현금에서 20%의 수익을 얻는 거죠. 제대로 채권 분석만 하면은.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IMF 끝난 게 뭐냐면은 30년 이어졌던 기업들의 믿음. 아, 부채를 이렇게 800% 1000% 돈만 빌리면 된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40년 지나서는 누가 그러고 있냐면은 가게가 저축을 안 하고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놓고 부채 비율이 200%도 안 되고 대기업들이 우리는 과도하게 맹신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미래 부동산 이런 거에서 1500조 해서 우리가 지금 버블을 즐긴다고 생각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좀 경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대로 안 됐으면 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산들을 다 지켜서 일부러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뭐 일개인이고 정부 뭐 담당자도 아니고 다만 그냥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월급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뭐 다른 나라들 괜찮다 이런 게 다 시그널이니까 미국이 괜찮다 뭐 하지만 이게 공포가 오면 알겠지만은 믿는 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다 보면 이제 80년에 우리가 25만 원 했는데 요때가 월급이 왜 옛날에는 투자를 안 했냐 그 80년대 선배들이 저 때는 GDP 성장률이 10% 정도였는데 월급이 20%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소득 양극화지만은 이제 소득을 기업들이 대출 많이 받지만 이익 나는 만큼 분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근데 요즘은 3% 성장하면은 기업이 3% 올려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은 10%밖에 성장하는데 20%의 월급을 올렸으니까 옛날 분들은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 충성해서 월급을 올려서 예.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는 가장 성장 많이 했으니까 돈 10억 빌릴 수 있으면 1억 5천만 빌렸으면 그걸 했으면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강한 나라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소득 양극화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부동산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저 당시 25만 원이 PIR이라고 그러거든요. 25만 원 곱하기 12 하면 300만 원. 저 때 80년대 어떤 선배가 300만 원 정도면 1년에 안 쓰면 300만 원 저축하는 거고 저게 이제 80년에 주공 아파트 분양했을 때 가격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저게 17평이 지금 700, 6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공 아파트, 잠실 주공. 예를 들어 저때 저 정도 분양 가격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40년 지나서는 지금은 우리 20억 됐다고. 근데 저때 제가 살고 있는 파주 문산 주공 아파트는 이제 이게 문제죠. 똑같이 옛날에 양극화가 없었으니까 분양가가 원가가 비싸니까는 똑같이 700에 했는데 하나 20억 됐고 하나는 지금 5천에도 안 팔리고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제 재테크 하는데 왜 소득 양극화라는 노력을 하지만 이거는 보면은 지역 맨날 있잖아요. 그러면 파주에 사는 국민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맨날 똘똘한 채 강남을 사야 된다 논리로 가지만은 저는 거꾸로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그래서 후배들한테 암만 자본주의하지만은 희망을 못 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다 강남 노동해서 사야 되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그 직장인들이 그걸 꿈을 이루기는 사실 어렵죠. 저 때는 2년이면 샀잖아요. 주공 아파트. 지금은 이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8억이라고 하니까는 PIR 하면 이제 600이니까는 13년 한 푼도 안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려운 그 경제 환경 혹은 생활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러한 생활 환경 하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희망을 왜 그러면 내 삶이니까. 그렇지. 포기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 뭐 4포 세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럼 욜로처럼 있잖아요. 쓰겠다. 이게 집값 비싸니까 차라리 저렇게 집에 매여서 하느니 이런 것도 이제 신세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발을 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쨌든 목표를 잡고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할 때도 어쨌든 자본주의니까 자본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요거 경제 자유라고 해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제가 많이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제 포기 못해야 될 게 이제 내 존엄성, 그 다음에 자유, 사랑, 그 다음에 평온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지구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저것들을 위해서는 해야 돼. 존엄성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 자유인이에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누구 밑에 비굴해야 되잖아요. 항상 표현을 졸려라 할 수밖에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려면 저 게임을 이기려면 의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항상 하겠지만 아까 부자 되는 공식으로 해서 뭐 너무나 간단하죠. 제가 봐서 우리는 이제 투자가적인 부자 되는 공식이라는 이제 표현하는데
부자가 많겠지만은 사업가자 부자도 있고 재능형 부자도 있고 수많은 부자도 있지만은 일반인들 직장이나 분들한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능이 있어서 연예인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전문직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원 출신이니까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맞벌이 부부에서 이제 소득과 지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저기서 이제 부자들 공식에서는 이제 소득과 지출 중에 통제할 수 있는 건 이제 대부분은 소득을 통제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주출만 할 수 있겠죠 이제. 사실 돈을 새롭게 버는 거는 더 힘들죠. 아끼는 게 더 쉽지. 저는 이제 그 투자해서 지금은 하지만은 그건 20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이벤트를 즐기는 거고 초기에는 저거는 솔직히 봐서 소득을 더 늘린다는 거는 굉장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일단은 저기에서 보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맞벌이 부부에서 이제 지출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안 뺏긴다고 표현해, 저거는. 게임상 보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지구에서 대부분은 우리를 이제 소비시켜서 이제 뺏으려고 한다. 이걸 나쁘게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왜 소비를 나쁘게 생각하냐. 선순환을 해야지. 저는 그거는 뭐 그분들의 생각은 존중해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할 때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이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건 잘하는 거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에 추종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뭐 우리 대기업 있잖아요. 금융회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에르메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걔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돈을 뺏기 시작하면 일단은 웬간히 벌지 않은 이상은 자본이 축적이 안 되죠. 축적이 안 되면 게임을 못 하죠.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마법이라고 하죠. 이제 복리의 마법. 맨날 72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별거 아니지. 라떼 같은 거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거 저축해서 하면 이제 저축을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지금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매매 투자 이런 어떤 돌발적인 이벤트 상황에서 그걸 잘 활용하는 대응을 잘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는 이제 좀 특별한 케이스고 네, 그렇죠. 일반적인 거는 이제 가치 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싼 거를 산다고 생각해요. 저평가돼. 그게 항상 보면 통찰자적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파트 대신 저는 건물 졌잖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싸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파트는 20억이지만 남들은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16억 됐다 싸다고 하지만 저는 10억도 안 사요. 왜? 잠시 레스는 10억 줘도 안 사요, 저는. 왜냐면 저는 현금 흐름이 안 생기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투자가는 5%의 룰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이제 이성이에요. 그게. 전 세계 투자가들은 5% 정도 내면 배팅을 합니다. 그게 피케테도 얘기했지만 5% 룰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막 몇십 프로 1년에 그렇죠? 그렇죠. 혹은 막 한 배, 두 배 막 이런 걸 그래서 생각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막 맞습니다. 그 리스크한 네. 그래서 제 얘기가 잘 안 먹혀요, 솔직히. 그러나 어쨌건 그 가치 투자는 얘기한 대로 뭐 1년에 5%가 됐든 몇 프로가 네. 됐든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게 복리가 붙어서 이제 엄청나게 그렇죠, 바뀐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네, 가치 네. 투자하는 분들의 주장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복리의 마법이 이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70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10%라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7.2년이면은 이제 10% 72의 법칙이니까 1억이면 이제 7년만 되면은 이제 2억이 되는 거죠. 2억이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이 숫자가 1, 2억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이제 저도 노후의 생활비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이게 30대 때 출발했을 때 제 와이프하고 이제 맞벌이 했을 때. 예전 실제. 예, 실제. 금액이에요? 요게 이제 350이었어요. 노동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는. 그 다음에 이제 40대 때 은퇴했을 때. 부부 합산이에요? 네, 그쵸, 그쵸. 왜 그러면 제가 이제 180이었고, 신혼이었고, 애가 없을 때 350인데 이제. 요즘 이제 이제 생활비를 빼놨어요. 부인이 더 수입이 많았네요? 아니요, 제가 이제 170, 제가 180, 와이프 170. 비슷해. 예, 그쵸. 그래서 저기서 이제 거의 저축을 70% 했는데, 이제 저 때 보면 이제 우리는 저 때가 노동밖에 없는 시대죠. 제가 이제 항상 복리라는 뭐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계속 저기 이제 노동을 통해서 저축을 해서 이제 부동산 좀 월세 나오는 거 만들고 또 하고 이제 주식은 지금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60세 보면 지금도 주식에서는 월세 나오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 묻어져 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65세의 모습은 뭐냐면은 연금이 나오고 다 노동도 이제 끝나고 저도 이제 일 강의도 안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저 부동산 지금 있잖아요. 제가 잠시 렐스 대신에 그 10억 주고 땅 사서 친 집. 거기서 월세를 풀로 돌리면 이제 저 정도 되니까는 거기다 주식도 이제 외국 주식해서 배당 있잖아요. 이제 S&P 이런 거 해서 저건 이제 10억.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우리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숫자를 낮게 보는데 투자가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주식은 10%만 하더라도 10억만 있으면은 1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5세는 제가 1억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생활비가
거기서 5천만 원만 땡겨서 양도소득 내고 외국에서 돈 벌어서 내 생활비 대고 그 월세 받고 남들은 저 때 보면 65세 대부분 친구들 제 친구들은 60저 때 보면 연금 받아서 지금 대기업 다니다가 시스템 없고 아파트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파트가 안 되면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는 것도 월세 나오는 부동산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만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야. 국민연금은 전 세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자기 쓰던 패턴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좀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다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암울하게 봅니다. 1번처럼 1인 가구 200만 원 정도 사는 게 대다수의 국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정도에 이제 저는 이제 1,500이 되잖아요, 거의. 그 남들은 200에 사는데 준비해놔서 그렇다고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존엄하게 산다는 게 저런 거고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투자가는 그래서 복리라는 게 저런 거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낮게 보지만은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에서 5억만 원이라도 10%만 해도 5천이거든요. 월세를 보면 4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 30세 때 초기에는 정말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수익을. 다 그렇습니다. 네. 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종잣돈이 있어야 얘기한 대로 뭐 S&P를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 노동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이거를 이제 저번에도 댓글을 보니까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는 안 쓰다. 왜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려는 거 아니냐. 구두쇠처럼 사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각자의 개인적으로 존엄하게 살려면은 뺏기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 표현은 뺏기지 않는다 표현해요. 그 뭐냐면 이제 금융회사도 내 걸 뺏으려고 하고 그 생활비 속에서 뺏기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거가 뭔지를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런 디테일하게 더 많은 얘기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금융회사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거 싫어할 텐데 금융계통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그쪽에 있는 건 아니니까는 제가 이제 항상 표하지만 이제 금융회사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에 안 뺏기는 것. 제가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게 보험사한테 제가 안 뺏기거든요. 왜 안 뺏기냐면 안 들었으니까. 종신보험도 안 들었어요, 저는. 네. 2000년 저 때 350 들 때 선배들이 와서 그 친구들이 와서 공포감을 줬어요. 부인이 혼자 너 혼자 죽으면은 애 둘을 200 가지고 키울 수 있느냐? 못 키우죠. 그러니까 나보러 이제 350 중에서 이제 30만 원을 종신보험 하면은 3억을 주겠다. 뭐 30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탱탱 계획이 있으니까 30만 보험사가 뭘 잘해준다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걔들은 사업가들이지 나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위임하는 건데 걔들이 잘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보험사 설계사한테. 저는 10년 계획이 다 있습니다. 마치 기생충 보면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더라고요. 이런 계획이 있는 거 처음이라고. 근데 10년 동안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더라고요.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하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어요. 또 저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다가 죽는 사람 많아.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뭐냐면 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미안하지만 다 수수료입니다. 대부분. 이게 종신보험 팔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4인 가족 실손, 실비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뺏기질 않아요. 그래도 뭐, 우리 실손이라 그러나 의료와 관련해서는 뭐 보통 그것도 안 하잖아. 네, 다 하라고 하지만 안 해요. 여기 찌질하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걸 받기 위해서 치과에서 그걸 그렇게 존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존엄성에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금융회사들도 그냥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받았죠. 맞습니다. 우리 기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금융기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장사꾼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리를 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되게 싫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저는 그분들의 편이 아니라 강자들의 편이, 저는 강자라고 생각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약자들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보험기관들이 싫어하는 거. 보험세가 싫어하는 게 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수수료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증권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그거를 생각해. 그 행동만 하면 돼요. 저 같은 애요. 예를 들어서 LG전자 7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다렸다가 했다가 2배 벌어서 한 번 매매하고 수수료 주고 내가 3억 버는 거지, 4억. 증권사는 자주 팔고 사고 사고 팔고 해야 그게 핵심입니다.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매매를 계속하도록.
회전이익을. 그러니까 은행도 보면은 이제 은행의 수익의 대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예대 차익이거든요. 대출 받아서. 네. 근데 우리는 부동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상가주택은 받은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3억 대출 받아서 내가 9%의 수익을 내는데 4%만 이자를 주니까 5%가 현금 흐름이 생기잖아요. 이건 잘한 거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가 오른 거 있잖아요. 명목가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랐다고 해서 3억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는 과도하게 다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월급 가지고. 다들 그냥 안 떨어지겠지. 그 믿음 하나로 버티는 거죠. 예. 더 오르겠지. 예. 혹은 떨어지지 않겠지.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잘 됐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경계에 이기는 누군가는 왜 그러냐면 저는 보편타당한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포도 있지만 탐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냥 터무니없는 욕심은 당연시 믿는 게 있어요. 지금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히 그랬어 지금까지.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도 이 12년 만의 이벤트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라 생각해요. 이게 올라갔던 게 시그널. 저는 2천까지 떨어지면은 똑같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그게 100% 버핏 지수로 보면 100% 정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버블이 좀 껴 있었다 이렇게 보고 버블이 낀 곳은 암만 지금 좋아요. 인기가 있어도 안 들어간다 이거죠. 예, 저는 조던 형님이 좋아하지만은 이제 1등 주사라고 해도 저는 일단은 150%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는 거 보지만은 저는 그 내가 내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자분들이 정말 노하우가 아주 크고 깊고 뭐 이런 실력 있는 분들이 나온다 해도 그분들의 말을 참고로 해서 자기가 공부를 맞습니다. 하고 자기만의 투자 어떤 그 패턴을 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절대 안 되죠. 이러면 내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대응을 못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보명 주인장의 이 방식은 저도 좀 동의를 해요. 자기만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 중심을 갖는 거죠. 이제 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파리 모니터도 너무나 구루 같은 분들이 나와서 하지만은 그거는 레퍼런스예요. 참조. 좋은 분들이 식견, 어깨, 거인의 어깨라고 표현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왜? 통찰을 위해서는 어깨 올라가야지 넓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많이 도움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휘둘리면 안 돼요. 이 대가의 저 사람 그걸 똑같이 마치 제가 얘기하더라도 똑같이 자기가 자기만의 매매 패턴을 만드는 게 투자 패턴 만드는 게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게 워런 버핏도 그런 거를 고수하는 게 버핏 지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럼 카드와 관련해서도 뭐 카드는 더 하겠네. 뭐 보험사도 안 한다는데. 제가 또 그래서 전직 카드사 출신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주인장이 원래 카드 회사 직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녹을 10년 먹었기 때문에 카드 뒷담화는 안 까겠습니다. 어쨌든 카드 쓰지 않는 거죠. 잘 하여튼 뭐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뺏기지 않는 거. 라이프 우리 뭐 존리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예, 있는 거잖아요. 좋아합니다. 돈을 안 쓰는 그분 습관. 스타일 좋아합니다. 존니 대표님. 근데 이 습관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 그렇죠. 의미가 어떤 거죠? 뭐 제 대표적이죠. 저는 스파크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존감. 그다음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필요한 건 쓴다. 이 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라 항상 심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자존감. 나는 나. 근데 우리 사회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야, 그래도 뭐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뭐 이 정도 대형차는 있어야지. 아니면 그쵸. 뭐 벤츠는 타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네. 대표님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굉장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금도 50이지만 그냥 개구지고요. 그냥 장난하고 그냥 지금 마찬가지 뭐 쓴 게 없습니다. 이것도 다 어떤 브랜드 자라 옷이라고 그냥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다 사서 누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지구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존엄한 거 있잖아요. 타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저렇게 투자해서 번 사람들이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그런 게 쓰는 것 같아. 약간 위화감.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노동해서 100도 못 버는데 자기는 밥을 먹으러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약간은 그냥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 쓰는 게 문제냐고 그분들은 얘기하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도 공동체, 대한민국도.
그래서 일부러 자랑할 건 아니고 그냥 했는데 안 쓸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과시적으로 쓸 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 이루신 거잖아요. 몇 년도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죠? 벌써 11년 됐죠. 2009년도. 그럼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생활을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막 뭐든 막 펑펑 돈을 쓸 수 있는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가 참 큰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자유, 뭐 저는 워런 버핏 정도 재산은 아니죠. 근데 다만 느끼는 거는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도 보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읽고 걷는 거예요. 경제 자유라는 건 자기 시간을 자기 온전하게 자기 시간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런 버핏도 돈 버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하면 투자가니까 저 여기 대표니까 의사결정만 하는 거고 대부분 책을 하루에 200페이지를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잖아. 아니 저렇게 몇십조 달러가 있는데 저걸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지. 호텔에서 살고. 그렇죠. 근데 워런 버핏은 정작 진짜 부자인 철학을 가진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살던 그 집에 40년째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분의 철학이겠죠. 나는 그냥 많아진 거야 돈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러면서 기부도 뭐 예를 들어서 10조를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만 가면은. 그리고 자기 시간을 자기한테 다 쓰고.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나요?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투자조차도? 투자는 하는데 아까 저는 이제 7년 동안은 솔직히 보면 투자 행동한 게 없어요. 건물 진 게 2013년이고 그 당시 LG전자 산 것도 2013년이고 그러고 나서 뭐 디테일하게 매매하고 이런 것도 내가 이번에도 얘기했던 거 이벤트 터지니까 7년 만에 간만에 들어갔다가 7년 만에 투자.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런 자세가 돼 있다 보니까 항상 기다렸거든요. 이런 게 오면 해야 되겠다. 저번에 놓쳤거든요. 2016년 WTI 25달러 갔을 때는. 그 당시 이제 묶여서 다른 것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25달러는 너무 싸다. 사야 되게. 그럼 왜 100%까지 올랐으니까 60달러까지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금융 투자와 관련해서 뭐 주식도 뭐 손실도 많이 봤죠. 예,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가치 그렇죠. 철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투자를 뭐 이제 우리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저는 이제 초급자들은 이제 무조건 일단 투자하기 전에 지식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신문 보는 거 있잖아요. 신문 잡지.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거 말고. 페이퍼. 네, 왜 그러냐면은 통찰에 전체 다 보게.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은 이게 편향이 돼 있어요. 원하는 것만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끌려다니죠. 중심이 안 생기고. 첫 번째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워낙에 이 파리노 모니터처럼 이게 너무 좋아서 저도 계속 보는데 여기 와서 거인의 어깨. 그런 지식과 기초적인 경제 지식과 뉴스를 보면서 이런 거 통해서 일단 초보자들은 지식을 쌓는 게 그러면서 종잣돈 모은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해봤자 마음고생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절약하면서 모은 돈 가지고 1,000만 원 모았다가 뭐 해보고. 그랬다가 저도 했죠. 했는데 판판이 마음의 상처만. 그러니까 초기에 잘 모르기 전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중심이 잡기에는. 계속. 그게 투자는 뭐냐면은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럼 투자 투기에 뭐냐면 이유가 있어.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투자예요. 왜 싼지, 왜 비싼지. 나름대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누가 오르는데. 보통은 그러죠. 중개사가 오르는데 전문가가 다들 추천해. 이거 절대 저는 무조건 말리는데 잘 돼도. 그건 중심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서 뭐 누가 저분이 뭐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면 된대. 이러면 따라하면 안 되죠. 소화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조도님의 투자 방식을 응용해서 TLT 대신에 약간 자기를 이제 해서 자기 확신이 들면은 그럼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초급자들은 그 정도 실력이 안 될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은 안타깝지만 손 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축. 그게 고난의 제가 봐서 쇼생크 탈출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냥 흑파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은 다 한심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 초보 때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투자해주는 펀드를 먼저 활용을 해라. 저는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또 안 해요. 된통 당해가지고 2008, 6년도인가 이때 펀드 붐 했다가
그다음 브레질 뭐 채권 이런 다 어쨌든 붐이 들면 다 했다가 하면 다 망하니까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초보 때는 가장 그러면 할 수 있는 투자가 어떤 게? 저는 그래서 요즘 저도 했지만 ETF가 가장 그래도 펀드 들면 좋은데 펀드는 이제 수수료가 나가니까 ETF를 잘 골라서 그 정도 ETF를 골라낼 정도의 중급 정도 실력을 갖추는 분들은 굉장히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도 이게 ETF거든요, 다. WAIT도 그러고 다. 이제 국내 ETF도 있고 해외 ETF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지만은 이런 게 보면 왜 그러면은 이제 펀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내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들 수 있어요. 펀드는 이제 누가 해주는 거니까 이제 뭐 1년 동안 못 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ETF가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그냥. 그러면 일단 중급 정도 ETF를 이거는 왜 투자할 만하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게 쌓였을 때 이제 그런 투자를 시작하는 저라면은 거. 초보자면 지금 이런 거 방송에 내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1800까지 왔으니까는 코스피 저는 그냥 매수. 예, 코덱스 200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왜 그러면 그거는 2200까지 300까지 갔다가 그 10%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때는 안 해요. 다 공포감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싼 거고 지금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이미 했던 사람들은 손해가 난 시점에서는 현금이 없어요. 현금도 없는 데다가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팔지. 맞아.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사실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뭐 제가 봐서는 열에 하나도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손들라고 하거든요. 1억 이상 버신 분 평생 주식해서 저는 이제 5억을 벌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손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15,000명 중에서 손든 사람은 한 30명도 안 돼요. 주식에서 돈 벌지 못하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부동산 본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존니 대표님도 그거가 이제 그게 속상하실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주식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워낙에 제가 봤을 때는 존니 대표님 얘기하시더라도 워낙 기관 외국인들이 약간의 개미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래서 중심을 해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실패하는 게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종잣돈, 지식, 평정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투자를 성공하는데 일단은 종잣돈이 없어요. 여윳돈이 돈, 현금 준비된 사람이니까 저도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종잣돈을 먼저 모아야겠네. 네. 준비돼 암만 이론이 있어도 종잣돈 없으면은 사상 누각이죠. 그 레버리지 써야 되잖아요. 레버리지 써서 주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잣돈이라는 그래서 아까 절약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지식이 뭐냐면 아까 했지만 이제 파리오 모니터에 해서 자기 나름대로 요번에는 진짜 코스피가 이 정도는 너무 과도해. 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잘못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보니까 중급이니까 왜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왜 그 지식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 남의 말을 추정하면은 배울 것도 없어요. 그 남의 어멍만 내죠. 괜히 얘기 들었어. 그러면 성장을 못 하잖아요. 저 사람 말 따라 했는데 틀렸어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저도 그래서 남의 얘기 되게 안 들어요. 제가 중심을 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좋은 얘기하면 저는 안만 해도 너나 하라고 그래요. 진짜. 뭐 부동산도 누가 전문가가 해서 저도 카페 너무나 크니까 20년 동안 너무 많은 정보가 많잖아요. 다 안 했어요. 지금 카페 회원이 몇 만이죠? 79만 명, 80만 명. 20년 됐으니까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정보들과 저는 제가 그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여기까지 잘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데 이 평정심을 항상 유지한다라는 게 이런 어떤 뭐 아주 급하게 변동성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저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마음 공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가장 하는 게 분별이라고 표현해요. 그 평정이라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로또하고 제가 항상 벼락을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로또가 이제 벼락 맞이 2번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이게 왜 그래? 이런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과대한 욕망인 거고, 로또는. 하나는 너무나 공포감이에요. 벼락은. 700만 분의 1.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제가 이제 평정이 뭐냐면 지금 저는 코로나19 전 국민이 약간은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만한 얘기지만은 나올 때부터 이 팬데믹 발표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했어요. 왜? 저게 일부러 나를 걸리게 해서 100분의 1 확률이 저는 이제 제가 평정을 흔들리는 거 100분의 1 정도 되면 제가 고민을 해요. 확률이. 근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은 기후예요. 그거에 에너지 쏟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가 이제 에너지가 다운되다 보면은 나만 재수 없을 것 같다는 그게 공포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나만 행운이 있을 거라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나만 그게 불행이 오고 누가 어쨌든 신은 믿지 않지만은 그거는 내가 봐서 과도. 그 평정이란 뭐냐면 그냥 특별하게 내가 다른 사람 일부러 이상한 짓 아닌 이상은 보편타당한 세상에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네. 로또도 안 맞고 벼락도 안 맞는다. 그냥 내가 추구하는 보편적 이성. 행운도 없다. 5%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노력한 거 결과. 네. 음. 그게 삶의 주인이라고 표현한. 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 평정심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 내가 손해보는 경우, 남들도 같이 다 손해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위안이 되는데 나는 손해보는데 남들은 막 돈 벌어. 이게 부동산 이럴 그렇죠. 때 막 마음이 막 그래서 미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쨌든 최근에 5년 동안 뭐 또 부동산 대해서 이제 보이지 번 사람들 소수일 텐데 뉴스에 맨날 몇 억 올랐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냥 내 건 내지 마 그러는데 나만 뭔가 실패자 같은 나는 느낌. 바보 같고 그거는 제가 위로 드리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나오는 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 하나가 저렇게 별것도 아닌 그 거래당 이제 1000만 채의 아파트 중에서 한 건 거래됐다고, 한 건 최고가 됐다고 뉴스에 메인 뉴스 나와서 올랐다고 추세가 좋다고 이러는 건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게 팬더믹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언론이라는 게 너무나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뭐 자기 집을 구매를 한다라는 이런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또 되게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 박범용 네, 주인장의 개인적 생각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제 우리 서연이나 규환이가 21, 18이잖아요. 항상 표현해요. 걔들한테 제일 미안하다고. 여기서 지금 너 어쨌든 대학 갔다고 좋아하지만은 이제 거기 가서 또 취업률, 그 취업도 이제 반도 안 되고 명문 나와서 그 월급 받는 게 중소기업 하면 200, 알바면 이제 150, 공무원 하면은 그 다음에 대기업 가면 300 이 정도. 근데 부동산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 세계가 부동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베이비붐 세대 있잖아요. 1차 세계 끝나고서 이들이 만든 선배들이 만든 자기들의 맹신 인구 많고 그 연금제도. 그러니까 나는 다 이것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해. 부동산도 비싼 걸 사야 돼. 얘들은 미래에는 주거권이 필요한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부동산 투자 어떻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애들이 어떤 친구 30대 애들이 결혼한다. 참 난감한 거예요 지금. 둘이 500, 600 버는 친구들한테 딱 좋은데 여기서 저축해서 이제 200 쓰고 400 저축해서 5천 해서 하면은 경제자금이 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부동산이 딱 들어가면은 10년 동안 다 모은 돈 해도 집 한 채 사기 쉽지가 않으니까 헉헉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근데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래서 과감히 얘기 사지 말라고요. 이거 마치 이거는 그냥 선동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왜 그래 이렇게 믿고서 부모님이 같이 기고해서 저축해서 나같이럼 앞으로 제가 이제 71년생이 제일 많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심 세대예요 지금. 이게 부동산 바치고 있는 51 지금 50세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20년 되면 연금 받고 이제 65세 되면 이제 근데 이제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나 이제 지금 현금 흐름이 좋아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 바쳤던 시대인데 여기가 이제 내가 임계치라고 보는 거지 여러 구조상.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10년 동안은 30대 40대까지는 많이 이제 PIR 5 정도 내 월급에서 선진국 정도 6, 7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500 곱하기 10이니 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6, 7 그 정도 보통 선진국 수준이니까 선진국 대도시가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 7이면은 6천에 7이면 한 4억 평균 집값이 이 정도면 그냥 우리나라만 괴로운 게 아니라 어차피 자본주의는 비슷하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8억, 9억 하니까는 거의 2배가 넘는 저는 적정 가격에 비해서. 근데는 이제 그런 중심 지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래? 모든 전문가나 어른들도 언론들도 다들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일단은 집은 사놓고 봐야지. 자가는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너무 그죠. 그런 레버리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중에 최고 이제 낮은 거 사서 똘똘한 채도 아니고 낮은 거 사서 이제 한 5, 6억 정도에 대출 3억 받아서 600 중에서 100, 1, 200씩 내고 생활비 쓰고 그러면서 그게 올르기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미래에 투자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 그래도 그런 친구들한테 비전 준 거는 이런 분들이 다 아파트가 1000만 채가 필요 없고 나중에는 1인 가구가 이제 항상 이런 1인 가구 추세거든요. 1인 가구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공동체 무너지는 게 옛날에 4인 가족이라 했잖아요. 아파트는 이제 4인 가족이죠. 3인, 부부 가족. 너무나 1인 가족이나 원룸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크죠. 근데 이건 한번 공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인구 구조는 계속.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체될 거예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 들면 혼자 되고, 애들도 되고. 그리고 1인 가구 추세는 일본처럼 한 40%에 육박할 것 같아요. 지금 30몇 %인데, 현재도. 우리 박범영 주인장도 보면은 어쨌든 주식을 통해서도 한 5억 정도 벌었지만 결국 지금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 그러니까 결국 박범영 주인장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말은 하지만 결국 본인도 부동산으로 돈 번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그쵸,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차이가 뭐냐면 오피스텔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수익은 좋은데 안 사요, 대부분. 매매 차익이 안 생긴다고. 저는 이제 오피스텔은 상가주택을 졌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원가가 10억 들어갔는데 감정평가가 7, 8억밖에 안 해요. 아파트는 막 20억 해서. 근데 잠실헬스 같은 거는 뭐 18억, 20억까지 갔던 게 33평이지만 내 땅은 13평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80평 땅을 사서 집을 진 건데 건축비가 5억에다가 땅값이 4억인데 그 다음에 세금까지 거의 10억이 들어갔는데 감정평가사가 8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손해본 거잖아요. 자산으로 보면은. 은행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출해 주니까. 그렇죠. 그럼 난 바보잖아요. 왜? 근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지. 레버리지 효과도 없고. 저는 이제 부동산에 다른 투자를 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전세 투자 가듯이 뭐 이제 기호사기 되겠잖아요. 왜 아파트 같은 걸 사냐. 월세만 나가고. 우리는 이제 그 허상을 믿는 거지. 그걸 지킬 거라고. 저는 그게 믿지 않아요. 저는. 현금 흐름만 믿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가지고 그냥 아예 그 상가주택을 지어서 그 임대료를 받는 그렇죠. 왜 그런 그러면 식으로 했다. 원룸 수요가 많을 거니까 신도시에 보니까 원룸이 부족한 거를 느낀 거예요. 왜 그러면은 저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심도가 깊어지고요. 우리나라 신도시들은 대부분 옛날 패턴 아파트만 운정 신도시만 보더라도 아파트만 8만 채를 공급해요. 그렇죠. 아파트 위주죠. 근데 지금의 공급하면 나중에 30년 뒤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제 나이대가 50이면은 70. 그럼 아파트는 이 사람 해체돼서 이제 그냥 산에 가든지 전원주택 가든지 원룸에 사야 되는데 그리고 젊은 애들은 돈이 없고 아파트 사기에는 근데 저기에는 이제 그걸 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상가주택 필 때는 이제 뭐 GTX 들어와서 더 다행인 게 그냥 거기 보니까 어쨌든 좋은 땅에 신도시 깔끔한데 거기에서 이제 원룸을 질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죠. 남들이 원룸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원룸. 상가주택이라서 1층 상가하고 2, 3, 4층 이제 원룸. 그래서 나중에는 20년 뒤에는 그걸 다 부셔서 필요하면 이제 인허가 되면 이제 원룸으로 더. 왜 그러면 원룸이 부족할 거니까 저는 100% 믿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는 데이터만 믿어요. 보편 타당함. 한국 최고의 그 재테크 카페인 그 텐인텐 카페 주인장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됐나요? 20년 됐습니다. 네. 내년이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을 하죠. 거고 투자하는 사례들을 서로 막 공유를 하면서 배운 봤죠. 것도 많았을 거고 실패한 것도 많이 봤을 거고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본인만의 이런 투자 철학 그다음에 행동 패턴을 투자 패턴을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우리도 이렇게 재테크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나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투자 철학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요번에 우리 박범영 주인장을 보면서 더 느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또 방송, 이 유튜브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저번에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나오는 거는 이 공동체에 대한 빛이에요. 남을 쫓아하지 말고 결국 자유롭다는 거가 뭔지, 경제 자유가 뭔지, 자본이 뭔지 사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거, 뺏기지 않고. 저는 그렇다면은 저는 가치가 항상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뭐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롭거든요, 결국은. 다들 힘든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오늘도 별로 안 좋은 얘기죠. 솔직히 남들, 그렇죠. 투자가 주식하는 분들 지금 너무 공포에 있는데 와서, 야, 뭐야, 저 주인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의 의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계속 지든 이기든 자기 투자 실력을 키워나가는 자기 그 중심을 잡고 하라는 거죠. 남의 건 해서는 성장이 절대 없으니까. 네, 하여튼 이번에도 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요. 계속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